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 일본에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에 이어 일본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일본 석학의 팩폭까지 나온 가운데 대외적 위기까지 일본은 이른바 삼중악재가 겹쳤는데요. 게다가 자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엔 다른 국가의 민폐까지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에 닥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흑해 수출에 합의한 지 12시간 만에 곡물 수출항 오데사를 폭격하면서 전쟁 때문에 굶주린 세계를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3일 우크라이나 작전사령부는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항구인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폭격으로 철도 하역장과 곡물 창고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데사 항구가 공습 표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건 폭격이 있기 전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가 흑해에 접한 세계 항구의 곡물 수출 안전을 확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산 밀은 전 세계 극빈층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수백만 명이 굶주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러시아의 뒤통수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러한 사태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식료품 가격이 세계적으로 급등한 가운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식량 자급률이 73%에 달했던 1965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일본의 식량 사정은 G7 국가 가운데 단연 꼴찌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쌀을 제외하면 자급 가능한 곡물이 없으며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패류 자급률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국산 식료품으로만 일본 국민이 필요한 열량을 채운다고 가정할 때 식단을 어떻게 짜면 될지 예시를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식단이 너무 조촐해 민망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침 식단은 쌀밥 한 그릇, 장아찌와 나토가 전부로, 점심은 우동 한 그릇과 샐러드, 사과 5분의 1 조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나마 저녁 식사는 쌀밥 한 그릇과 채소볶음 2접시, 구운 생선 한 토막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유는 4일에 한 잔, 달걀은 13일에 한 알, 구운 고기는 14일에 한 접시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이라도 식료품 수입이 끊기면 일본 국민들은 거의 맨밥만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엔 일본 최대 활화산이 분화하는 등 잇따른 화산 폭발로 긴장감을 감돌게 했는데요. 가뜩이나 전쟁으로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데 화산까지 폭발하며 일본 열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에서 화산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출된 돌이 분화구에서 2.5k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 일로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에 분화 경보를 발령했는데 분화 경계 레벨은 가장 높은 레벨 5로 상향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상황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이지만 오직 일본만 반대로 가는 정책을 펼치며 경제를 더욱더 수렁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해 75개국의 중앙은행이 이미 금리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 도미노에 참여하지 않은 건 일본이 거의 유일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해결하겠다며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한 일본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제 상황에 급기야 일본 경제 석학으로부터 팩폭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일본의 1인당 GDP가 조만간 한국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 경제 잡지 도요 게이자이는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 대학 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엔화 가치의 급락으로 일본의 GDP가 한국보다 낮아지고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단순히 숫자상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일본이 실제로 가난해졌고 일본의 산업이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노구치 교수는 현재 일본의 GDP는 한국보다 조금 높지만 1달러당 가격이 140엔까지 치솟으면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며 임금도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섰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말 일본 경제를 한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한 일본에는 영토 분쟁을 비롯해 대외적인 위기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베 사망 이후 긴장감이 한층 더 감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대만은 아베의 사망을 어느 나라보다 슬퍼했는데 당시 대만 정부는 관공서와 학교에 조기를 개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만과의 일본의 밀착은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은 일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얼마 전 중국은 러시아 군함과 함께 일본이 시류 지배하는 센카쿠 해역에 진입해 일본을 도발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해군 군함을 보내 일본 열도를 포위하는 듯한 작전까지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러시아는 아베 국장 참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베가 재임 중 가장 많이 만난 정상으로 정상회담만 27번이나 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지만 결국엔 일본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은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교 관계를 맺은 195개국에 아베의 국장 날짜와 장소를 통보했고 러시아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껄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푸틴이 국장 참석을 희망해도 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푸틴은 입국 금지 대상이라며 초청할 뜻이 없다고 밝히자 러시아 본인들도 아베 국장에 원래부터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주변국에도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으로 상당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결국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원자력 규제위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빗물, 냉각수 등 오염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30세제곱미터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장 용량 포화를 막기 위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 기초공사도 시작했습니다. 또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모두 제거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버려진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염된 바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삼중수소는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내부 피폭을 일으키고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이 다시 해류를 타고 한국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성 요오드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에 섞인 주요 물질 중의 하나여서 일본 정부가 향후 오염 제거 과정에서 한국에게 기술을 부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상은 박사팀은 연세대 화학공학과 한병창 교수팀,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현택환 교수팀과 함께 바닷물이나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방사성 요오드를 99.8%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월 25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최신호에도 실렸는데요. 연구진은 기존의 은을 흡착제로 사용하는 방법 대신 철 나노입자 표면에 백금을 입힌 새로운 흡착제를 고안했습니다. 흡착제 표면에 코팅된 백금의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요오드만 쏙 골라내 잡아낸 것입니다. 흡착제에 달라붙은 방사성 요오드는 전기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해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되는데요. 연구팀은 이 방법을 쓰면 오염수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를 99.8% 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이 새로운 흡착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나노입자에 철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염수에 자석을 넣고 휘저으면 흡착제의 몸통을 이루는 물질인 나노입자의 속에 철이 달라붙도록 한 것입니다. 모래에 철가루가 섞였을 때 자석을 넣고 헤집으면 철가루만 자석에 깔끔하게 달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회수한 흡착제에서 방사성 요오드만 떼어내고 흡착제를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연구진은 100회 재사용에도 흡착 효율이 첫 사용 때와 비교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기술을 쓰면 흡착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방사성 폐기물 양은 줄어들고 흡착제 구입 비용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 모두 출원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본 특허는 최근 등록 완료됐습니다. 일본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인데요. 결국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국에게 부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폐만 끼치고 있는 일본은 현재 아무 생각 없이 전쟁만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GDP 2%인 나토의 방위 지출 목표를 설명하면서 일본도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전략 문서 개정과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 출범도 담았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강한 일본을 앞세우며 앞으로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일본은 어떤 사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일만 벌려놓고 있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에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